정말 벤츠는 대인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비겁한 유전자의 후예들이에요. 제 별명이 체발 하라리예요. 코로나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차이는 나한테 해가 되는 뉴스는 가짜 뉴스예요. 옳고 그른가 문제가 안 돼요. 집단이나 전문가나 개인이나 모두 자기 전문성, 자기 집단,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익이 충돌하니까 가짜 뉴스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경쟁의 어원을 잠깐 볼게요. 제가 광고 한 편 보내드릴게요. BMW인가요? 정말 벤츠는 대인배야. 그 BMW가 100주년이 될 때 신문 광고와 TV 광고를 전면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야 BMW 정말 고마워. 100년 동안 우리가 경쟁해줘서. 사실 네가 없었던 그전 30년 너무 심심했거든. 이렇게 광고를 내보낸 거예요. 경쟁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BMW가 없었으면 벤츠 혼자서 그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이만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 컴피티션, 컴과 피티션의 조합이죠. 컴은 함께하다예요. 피티션은 청원하다죠.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 갈래. 내가 당신을 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경쟁은. 원래 라틴어 어원도 함께 분투하다, 함께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는 경쟁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언어가 시대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경쟁은 멈추는 게 맞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생산적인 경쟁은 얼마든지 생산적일 수 있어요.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춘다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요 슬라이드는 2020년에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설레발을 막 이제 여기저기서 치시길래 이게 포스트 코로나 10개월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줄 알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비대면으로 공부하면 날로 좀 박사정을 따지 않을까. 근데 지난 학기에 다 대면으로 바뀌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그 코로나 원래 이제 그 코로나도 하나의 질병인데 그 이 포스트 이런 거는 질병에서 나왔던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면 암에 걸리기 전은 프리캔서,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페리캔서. 그리고 암이 끝나야 다 치료해야 포스트 캔서가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진 게 인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아주 독한 코로나는 그 독한 코로나가 인간에 걸리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식을 못하겠죠. 살아남은 것들은 번식력은 강하고 약한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 숙주를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약해진 것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용감한 유전자는 돌격 앞으로 맨 앞에 섰다가 총 맞아 죽어요. 진지해서 이렇게 웅크리는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자기의 씨를 퍼뜨리고 생존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비겁한 유전자들이 남아서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비겁한 유전자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또 경쟁하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시대를 주무를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 별명이 웃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 별명이 체발 하라리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를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규칙, 근대의 규칙, 우리한테 익숙한 규칙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합의한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졌고 확실성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최고치에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이제 한마디로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7인의 석학의 미래를 묻다라는 어떤 기획 연재를 했고 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안희경이란 칼럼니스트가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이걸 이제 쭉 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장하준이 캠브리지대 그 경제학 교수죠.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은행 투자가였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그 사람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정작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중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더라.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정말 윤택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피를 쪽쪽쪽 빨아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은행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경쟁하고 몰두하는 거죠.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근데 그 정상 안에서, 비정상 안에서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산 누스바움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코로나를 부머 리무버라고 했대요. 베이비 부머를 제거하는. 꼰대들이 사라진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혐오의 의미를 담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를 혐오한다면 그 혐오하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에는 그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성이 다르다고, 또는 세대가 다르다고 누군가를 혐오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 혐오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누구를 혐오하고 계시다면 그냥 미워하세요. 혐오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혐오의 감정으로 코로나가 이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우려를 했고요. 제러미 피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35억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에 500대 기업에 있는 550만 명이 전 세계 부가가치 3분의 1을 만들어낸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 기계가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농경시대처럼 100명에 달려들어서 100명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말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만 일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파이를 더 이상 안 키워도 돼요. 우리가 생산력, 농경을 지으면서 생산력을 확대하기 노력한 건 이게 인간이 먹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 넘쳐나죠.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면 또 돈 드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요. 음식도 버리고. 그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그게 부족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생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분배할까를 고민에 대한 시기에 온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케이트 피켓이라는 분은 스웨덴은 처음에 록다운 하지 않았대요. 학교도 폐쇄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게 힘든 얘기인데 인간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1만 대로 확산된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니까 다시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걸려서 어떻게 뭐 되게 안 된 말이지만 누군가는 이게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잖아요. 제가 참 이게 애매한데 저는 지금 코로나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났고 뛰어나서 안 걸린 것 같진 않아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어떤 사회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반다나 시바라는 분은 인간이 숲을 계속 파괴하는 거죠.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터전을 벗어나서 자꾸 확산되니까 숲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을 숲지로 갈아탄 거다. 생태 파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원태준이라는 농업학자는 식량 위기는 뭐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위기, 그러니까 문제고,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미국에서 밀이 풍작이 생기면 그 풍작인 밀을 아프리카에 주면 되는데 대서양에 버리는 거죠. 돈이 되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의 노동의 목표는 이윤이다. 돈을 남길 수 없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니에 보스트롬이라는 분은 여러분 지금 처음에 마스크가 되게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만드는 생산업체가 막 노동자를 통해서 막 생산성을 늘렸겠죠. 그리고 배달앱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지. 이익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분들은 코로나가 계속되게 바라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전에 우버 택시라든지 뭐 다음에서 그런 택시 만든다고 그 택시 운전사랑 막 갈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IT가 발전하기 전에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교통을 어떤 이동을 책임져 주셨다면 기술의 어떤 시프트가 돼서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분들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이윤으로 뭔가 보상해 줘야 돼요. 저는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도산하고 배달비 도산한다면 그 새로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3가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저예요. 예전에.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예. 세월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먼저 땅에 발을 딛고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민생이란 드라마를 보면 한 임원이 쫓겨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원하는 임원이란 자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2발을 굳게 땅에 딛고서도 별을 볼 수 있는 거인이었다. 저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모두 구름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막 경쟁하죠. 이거를 만약에 개천으로 비교하면 구름 밑은 개천이에요. 냄새나는 개천을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이 있는 이 구름 아래 세상,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돌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여기로 타지면 성동이라는 지역을.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가 행복해야 된다는 상상을 하지 않고 빨리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나서 더 구름 위로. 예전에 그 남미의 어떤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낚시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되게 여유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자본가가 그걸 보고 아니 세상에 고기가 이렇게 많다니 이거를 막 잡아다가 팔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돈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지내면 되지 않냐고. 저는 지금 매우 여유롭다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몰라요. 경쟁에 익숙해져가지고. 사실은 수렵과 채집 시대에 훨씬 인간은 되게, 그러니까 지금 부시맨을 얘기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는 그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관계, 역할관계가 있는데 저는 인간은 한 번도 동등한 어떤 그러니까 다름이 공정하고 평등했다는 적이 없어요. 다른 게 무조건 권력관계로 치환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빙산의 일각, 권력을 갖기 위해서 위로 떠오르게 경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저는 경쟁을 하라고 저도 열심히 경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정확하게 17%의 일각이 떠오르고요. 83%가 지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라앉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독일과 프랑스의 부자들은 국가한테 요구했어요. 빨리 부유세를 걷어서 성남 민중들을 징전시켜라. 거기는 민중들이 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날렸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지역의 복지란 왜 하냐면요. 돈이 남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그게 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를 든든하게 받지 공부도 마찬가지죠. 모두 1등이 되기 위해 1등만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여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가 건강하지 않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시대에는, 고전 시대에는 세상이 있어요. 저 파란 게 인간들의 사회예요. 인간들의 집단이에요. 인간 밖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인가 그 미국의 호러 소설가가 인간이 갖는 최초의 감정이 공포래요. 그 공포는 미지의 것에서 온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밖에 문을 열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적어도 원시시대는 그랬겠죠.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연대와 협력을 한 거예요. 한 마리의 곰을 잡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저랑 협력해가지고 곰을 잡았어.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좀 힘이 세 보이죠? 제가 힘이 세다고 저의 본성을 감추지 않고 혼자서 곰을 다 먹고 쪼가리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났을 때, 배가 고플 때 저랑 협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연대와 협력뿐만 아니라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게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동물적 본성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성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만이 갖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갖는 노력인데, 그러다가 이제 근대 농경 이후에 생산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전문가들이 열심히 자연계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는 일반인은 전문가들의 어떤 보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승자 독식, 1등한테 모든 걸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그리고 자유롭게 성장했어요. 파이가 커졌어.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라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고 그 경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저는 권장해요.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다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사교육이 악한 건 아니에요. 사교육이 없으면 김연아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공교육에서 한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교육과 공교육은 서로 역할이 다른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서로 같은 걸로 이제 분리하고 대체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힘들어진 건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기준과 정상 자체가 그냥 해체된 기준의 다음. 그러니까 아까 유발알리가 그런 얘기 했죠. 과거의 규칙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칙이 쓰이지 않았다. 새로운 규칙이 쓰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탐색해야죠. 그런 포스트 노말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계가 사라졌어요. 인간의 집단이.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집단의 생각과 전문가,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비슷해져, 동등해졌어요. 예전에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서 집단이 시키면 했잖아요. 죽을 걸 각오하고 집단을 위해서 희생할 분들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집단이 생산하는 정보, 전문가가 생산하는 정보, 저 같은 개인이 생산하는 정보, 이 정보의 가짜뉴스가 뭐냐 하면,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차이는 나한테 해가 되는 뉴스는 가짜뉴스예요. 옳고 그른가 문제가 안 돼요. 집단이나 전문가나 개인이나 모두 자기 전문성, 자기 집단,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런 생산들이 서로 이익이 충돌하니까 가짜뉴스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보여줬던 물음표가 있죠. 저는 저 때보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서로를 밀어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게 공적 영역을 하는 공간인데, 공공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축적돼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금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고, 분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산발을 위한 교육은 사교육이 제일 잘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학교는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 시민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교육이 해야 될 역할인데, 공교육에서 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교육은 선발교육 해라. 공교육은 시민교육 하자. 마을교육은 삶의 교육을 하자. 이렇게 서로 역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의 한 덩어리를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웠을 때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가장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분한테 사공의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IQ 시대에 가장 우월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네가 하면 우리가 다 따를게. 그래야 생존율이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공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배를 몰아요. 불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이제 동의를 하려면 공감해야 돼요. 공감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고요. 지금은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이 감성짓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SQ, 사회적 지능의 시대다. 저는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학벌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이윤에 최대한 가장 민감한 게 대기업이에요. 절대 손해볼 짓을 안 해요.
근데 학벌 가지고 아이들을 뽑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착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블란트 해버린 거야. 자기의 편견을 지우려고.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인서울, 서울.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세상의 눈높이하고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